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신라의 지방 조직 관련된 내용이죠. 구주 오소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한편 그 삼국통일로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새로이 지방행정 조직이 필요했다. 이에 신라는 985년에 985년 구주 오소경을 라는 지방제도를 마련했다. 그래서 구주는 신라 경리 옛 백제 땅, 그 옛 고구려 땅을 남부 각각 3개 주를 둬서 9개 주로 완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통일 전에 신라의 5주를 바탕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에 4개를 설치해서 9개 주를 만들었고 새로 편입된 고구려 옛 땅을 북방의 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에 이제 라고 편입시킨 세주는 실제로 예전에 신라 백제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만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주의 장관의 명칭도 바뀌는데요. 자, 661년 문무왕 때는 군주에서 총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원성왕 때는 다시 도독으로 계칭했어요. 자, 이거는 당제를 모방해서 종래 군사적 성격에서 민정장관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군주는 군을 이제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행정구역 특징 중에 하나가 군사조직하고 행정조직 일체화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총관이나 도독으로 이제 바뀌면서 군사와 행정을 뭐냐면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완전한 분리는 아니에요. 한계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전 시대에 비해서 군사와 행정의 어떤 것이 분리되어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주 밑에는 중국식 군현제도를 설치했는데 군과 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통일전에 군과 촌을 개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전에서는 행정조직의 특징이 성을 말단 조직으로 하고 있죠. 성을. 근데 이걸 현으로 이제 치환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삼국사기 지휘지에 의하면 전국에 그 군현이 120개국 305원이 있었다고 한다. 군에는 군의 장관으로서 군태수가 있고 현에는 현령이 있고 또는 소수가 있었는데 이들 외관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로서 통일신라 지방제도가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한 건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한 건 아니고 군이나 현같이 요충지, 군이나 현의 치소 있죠. 이 치소에는 관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군선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군현이나 아닌 곳은 좀 작은 곳은 뭐냐면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려도 마찬가지죠.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곳도 많죠. 예, 통일신라 시대도 중요한 거점들만 파견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관리를 파견한 곳은 언제 때냐면 조선 때죠. 조선 때. 자, 특히 주의 군의 관찰과 임무를 맡은 외사정이 설치됐다. 예, 외사장.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됐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주의 명칭이 나와요. 구주의 명칭.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개정 명칭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도광 때 하나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곤쳤어. 이름을.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명칭일 때 두 글자로 구성돼요. 두 자로. 근데 중국 애들은 왜 한 글자로 구성되죠. 뭐 국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외자를 되게 좋아해요. 첫 번째 한 글자로.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산주 이렇게 하면 한주로 이렇게 곤치고 무진주라면 무주로 곤치고 이거는 하나 정책 결과인데 근데 이런 것도 경동왕 때 잠깐 있다가 다시 경동왕이 하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예전 명칭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오소경의 위치가 쭉 나와있죠. 뭐그 김혜경, 뭐 중원경, 금강경, 중원경, 북원경, 뭐 소원경, 남원경.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김해에 있고 중원경은 충주.
그 다음에 부경은 원주, 그 다음에 서원경은 청주, 그 남원경 남주 있는데 여기 오소경을 설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오소경은 뭐냐면 뒤에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소경은 이미 통일 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구경소경이 비롯해요. 구경경이라고 해서 이제 중원소경이라고 또 하죠. 비롯해서 문무왕 때 부경소경, 금강소경이 설치됐고 신문왕 때 성원소경과 남원소경이 설치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5개 소경이 설치됐다는 거. 경동왕 때는 종래 구경소경을 중앙소경으로 개칭돼서 5소경을 완성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충주를 중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반도 남쪽에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중원이라고 했고, 한동안 이제 고구려가 그때 점령할 때 거기에 중원 고구려 비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원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 널리 퍼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국원보다는 중원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본친 것 같아. 자, 오소경은 그 명칭의 위치를 봐서 아이고. 자, 중, 동, 서, 남, 북 이런 방향에 따라서 맞춰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금성이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는 걸 강화를 보충한 동시에 지방 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 요게 이제 오소경의 역할이죠. 2가지 역할. 그래서 금성이 동쪽에 치우치는 걸 강함을 보충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지방 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다. 즉 소경에는 그 당시 정복과 국가대 귀족들 강제 이주시켜 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자기 근거지에 떨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들을 감시할 필요해서 중앙에 귀족을 보내 이들을 통제하겠다. 따라서 오소경은 행정구역의 일부보다는 정치 문화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설치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지방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에 관련돼서 주 21번에 있어요. 21번.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중앙소경 같은 경우에 강수나 우륙 같은 그 가야 계통의 사람들 넣고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졌죠. 지금 충청도 일대니까 남영소경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관련된 사람들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근거지에서 떨어지게 이제 옮겨 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 군, 현, 오소경 밑에는 일반적으로 촌이라고 부르는 행정적인 작은 행정구역이 존재했다. 자, 이 촌은 자연촌을 3-4개 묶은 거야. 민정문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촌이에요. 자연촌을 3개, 4개로 묶고 행정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촌주가 이제 다스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말단 행정구역은 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촌. 그리고 촌주가 그걸 이제 실제 관리 역할을 했다. 이때 촌주라는 것은 지방 세력과 유지예요. 그래서 후에 이제 남할 요초 시기 때 보면 호족들 있죠. 호족들 중에 이 촌주 출신들이 많아. 그래서 이 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을 묶어서 만든 행정촌이고요. 이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라장정에 볼 수 있죠. 그리고 토착인 유적진 촌주를 삼아 유적지를 촌주를 삼아서 통치했다. 그래서 이 촌주들은 중앙에 파견된 현령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차원에 있는 신라장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라장정은 서원경 부근의 4개 촌의 인구, 토지 면적 등이 실려 있는데 뒤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촌에는 촌주가 있어. 이 4개 촌에 자연촌이었음을 나타났으며 자 그래서 이 한 촌에는 촌주가 있어요. 이들 4촌이니까 이때 촌주는 한 촌은 행정촌이죠. 행정촌을 4개로 합쳐가지고 자연촌을 4개로 해서 이렇게 있고 촌주가 이걸 통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호구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건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볼 게 노비의 수야. 노비가 전체 인구의 9명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볼 때 노비, 그러니까 신라가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했던 그 견해를 방박할 수 있죠. 노예제 사회가 아니야, 신라는. 그래서 대개 보면 사회경제사를 전공했던 백나온 같은 사람들은 신라가 노예제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신라 노예제사를 이제
규정 짓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실제 민정문서 보면 노비가 별로 없거든요. 9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농업 생산의 주된 계층은 자연민,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유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징표로 이 신라 민정문서를 또 뭐냐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신라 민정문서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는 특수행정구역인 부곡이 있어요. 부곡. 그래서 이제 부곡에서 이제 향과 부곡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는 향과 부곡을 대개 보면 이제 부곡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 노비들이 살고 있는 곳, 천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천인설 따르고 있지만 어, 대부분 이제 신라 시대 때 부국을 청인이 아니라 양인이라는 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통이라는 교과서는 천인설 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인설이 실제 다수예요. 예.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 그 향부곡은 고려 시대 향부곡과 좀 달라요. 성격이요. 예. 성격이 다르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에서는 특수행정 조직인 부국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일반 군영과 달리 소국의 정복 과정에 이루어진 피정복 집단이나 전쟁 포로의 집단 거주를 재편한 곳으로 그 주민은 천민으로 여겨진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천인설 따르고 있죠. 천인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법으로서 양인설을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 이게 이제 7차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양인설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보면 지방간을 항령을 파견했고요. 이건 고려시대 때는 그 부국에는 그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았죠. 이거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항민들이 중앙의 간등이나 간직을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골품지에서는 중앙의 간등이나 간직은 국인들만 소유하고 있지 밑에 있는 그 지방민들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7차 지도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양인설이 주인데 여기에서는 교과서라든지 통로는 천인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천민설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천인설이니까. 그래서 예.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교과서나 그 뭐냐면 통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군 현에도 토착인 이를 임명해서 여기 설이죠. 설을 임명해서 외관을 보좌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착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상경시켜 간부의 일을 맡기는 상수의 제도를 뒀다. 지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건데 이 상수의 제도가 나중에 고려시대의 기인제도와 연결돼요. 그런데 기인제도와 상수의 제도 차이점이 있어요. 지방세력 통제는 똑같은데 기인제도는 그 아들들을 자식들을 이제 끊어서 이제 인질로 잡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죠. 근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혜택을 줬다가 후기 때는 영만 고대해지니까 이제 기인역에서 다 도망을 가.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게 한역 그 향리들이 지는 향역으로 바뀌어요. 항역으로. 자, 하여튼 이 상수의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는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16강 고충 페이지 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신라가 상수의 제도를 실시한 이유 있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자 안길이라는 그 상수의 제도에 따라 안길이 상수의 제도에 따라서 수도 경성에 왔을 때 무진주에서 안길의 후원 대접을 받았던 거덕공이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위에 사료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신라는 통일 후에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지방세력을 통제하고자 상수의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통계에는 지방세 통제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어.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내용도 있죠. 두 가지 이유. 자, 상수의 제도는 각 촌주의 한 명을 그
금속의 여러 관철을 보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정치고 고려의 기인 제도와 로 이어진다.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공군의 개정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법부왕 때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병부를 설치한 이후 신라는 꾸준히 중앙행정기구를 신설했죠. 그래서 최초의 간직은 병부는 병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4부 설치 과정은 앞에서 제가 한국사 통론을 강독할 때 읽어드렸어요. 이 부분을. 자, 신문학 때는 공작부와 예작부가 설치됨으로써 14부 간부가 중앙체제 행정체가 마련됐다. 자, 14간부는 당의 육전체제를 모방해서 행정사업을 나눠서 맡았다. 그래서 왕명 출납과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집사부에서 집사부 중시를 포함한 복수의 장관이 재상대 국정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상위 계층들, 장관들은 복수제도 운영돼요. 2명 이상.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간직은 겸직제도 운영하고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재상대의 견제가 이루어져 국왕의 그 장악력이 커졌다. 그런 것도 있고 상호 견제되는 의미도 있고 그 지도서에 보면 이제 영국 경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진골 귀족들, 무령왕계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복수제와 겸직제를 이용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통일신라 시대는 상대등, 방부령, 집사부 등을 재상이라 했다. 상대등은 귀족의 대표자들이고 병부령은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병부의 수장이죠. 집사부는 중시는 이제 또 시중은 집사부 장이고. 그래서 이제 재상인데 주의할 것은 상대등이나 병부나 집사부나 다 무슨 계층이에요? 진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진골에서. 진골에서 나왔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들 재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재상, 계재상이 그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상회의를 주관했고 그 다음에 상재상은 귀족의 대표자로서 국시회의를 주도하면서 왕권을 지원을 견제했다. 상재상은 상대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볼 때. 여기 상대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재상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재상직이 제도화된 건 고려시대 때 이제 얘기하는데 고려시대 때는 최고의 지책을 맡은 8인의 재상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문화시 중이 재상 중에 제일 높은 수상을 담당했다. 이 부분은 고려시대 때 간직 제도할 때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옆에 이제 각각의 이제 육부 당의 간부와 신라의 간부 육부 체제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14부 체제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당의 육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14부 체제의 형태로 받아들였죠. 그런 것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신라의 중앙조직, 지방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 군사조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군사조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그 보독국가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9년 역조론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요. 자, 거기에서 내용을 볼게요. 군사조직 재편성해서 종전에 이제 신라도 독자적인 어떤 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군사적으로 재편성했어. 그건 뭐냐면 있죠. 신라의 군사를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하게 팽창했는데 삼국 통일이 완료되니까 군사적 재편성이 필요했다. 왜냐면 예전에는 군대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하고 나서는 군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좀 핵심적인 것들만 해갖고 정예병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밑바탕이 됐던 것은 중앙군의 강화야. 그래서 재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 된 것은 전제 왕권이 뒷받침한 중앙군의 강하고 이 중앙군은 뭐라고 했죠? 이 구소당이에요. 구소당. 그래서 이 구소당을 좀 보면 이 구소당 구성이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민족별로 구성이 됐어요. 깃을 달리해서 민족별로 구성했다. 옷김을 색깔을 달리해서 부대의 명칭을 정하고 민족별로 구성했다는 거. 여기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말가인 이렇게 있는데 이때 고구려인들은 보독국인이라고 하죠. 보통. 네, 보독국인. 해갖고 여기 있네 따로 보독국민 해갖고 밑에
고구려인과 함께 보독국민도 있는데 이것도 고구려에 구성돼요. 보독국은 뭐냐면 예전에 고구려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보독국민 등 이렇게 구성이 됐고 보독국민과 관련된 뭐 이렇게 그 부대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어요. 뭐 적금서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부대 명칭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서당이라는 것은 모병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로서 이미 통일 전부터 있어 왔는데 통일 후인 그 신문왕 때 구서당이 완성됐으며 이들은 왕경에 주둔해서 국왕에 직속된 특수부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구서당은 통일 후 고구려 백제 말갈 등 피정복민들까지 포함되어 형성했는데 이들은 금, 옥김의 색깔을 따라서 부대 명칭을 구별했다. 민족부를 구성했죠. 그래서 일통삼한의식의 표현이다 한 징표로서 구서당의 형성도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죠. 민족 통합 측면에서. 자, 이와 같이 옥기색을 위해서 부대 명칭을 정한 것은 구서당이 국왕에 직속된 이론적인 군사 조직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왜 옥기색을 통해서 부대 명칭을 정했냐? 국왕에 직속된 이론적인 군사 조직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종래 대당, 보통 당자가 붙은 부대단 뜻이에요. 부대. 예, 대당 대신에 구서당이 대표적으로 이제 군사 조직이 되었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 예전에 대당 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이제 육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종전에 이제 그 육정은 이제 구정으로 이제 10정으로 이제 확대 개편돼서 지방권 편제해 놓고 그 중에 핵심 병력을 뽑아가지고 그 구서당을 만들어요. 또는 모병으로 해서. 예. 자, 중앙군의 핵심이 된 구서당에 대해서 지방군의 중심에 있었던 부대가 십정이다. 십정은 구주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다만 군사적 요충의 한주, 그러니까 한산주죠. 한산주는 이정을 두고 이는 통일신라 주가 군사적 조직과 결합됐음을 나타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와 행정을 분리시키려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군사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어요. 이게 좀 한계죠. 자, 그 외에도 이 외에도 뭐 전주, 한주, 삭주 등등 명주 등 5주에 설치된 지방군인 5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경지대에 이제 배치된 삼변수당 같은 여러 군대도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삼국통일을 할 때 이제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그러니까 나단정지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그 부대들이 있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장창병이라든지 그 노병 이런 부대들이 그 당나라의 기마병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볼포 그 매소성 전투나 이런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대들의 활동 때문이다. 이게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 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군사조직 관련된 내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토지제도 개편도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 뭐 사료와 함께 같이 이제 주어지면서 이 토지 개편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하고 같이 보시냐면 사료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룰 게 뭐냐면 신라 민정문서거든요. 신라 민정문서도 예전에 시험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료와 관련돼 갖고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 귀족들은 통일전쟁 과정에서 많은 전쟁과 시급을 받아 경제적 부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자, 이게 시급이라는 게 있는데 시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이제 시급을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주로 이제 공원을 세웠거나 공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왕자나 공주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급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구 지배층도 있죠. 구 지배층들이 이제 항복해 오면 이들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땅을 시급으로 줘요. 시급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급이 주어지고요. 시급은 토지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달라요. 예, 노급하고 이거는 뭘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냐면 호를 기준으로 해요. 호.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시급이 주어져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급을 통해서 초창기 때는 그 지배층이 항복해 예전에 소국의 지배층들이 항복하면 그 지역은 이제 지배권을 일시로 준 것이 이제 시급이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세습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 시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놓은 거예요. 공원이 있거나 왕자 공주를 주거나 또는 구지배층이 항복해 올 경우에 예전에 이제 그 부족자한테 항복했거나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 뭐냐 통치하라고 준 거다. 그 기준은 소고 세습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시급을 이제 뭐냐면 시급을 통치할 때 왕자와 공주는 불을 설치했어요. 불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부라고 하거든요. 계부. 예. 그래서 이제 불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그 국부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간직에 따라 노급을 줬어요. 노급. 이 노급이 있고 이제 간료존인데 이 노급이나 간료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제 그 간직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봉급이야. 받은 봉급이야. 반대급부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면 교사로서 노동력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월급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노급과 간료존의 성격이 좀 달라. 예. 여기 보면 토지에서 나온 조세뿐만 아니라 노급은 백성들의 부역까지 징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부역, 심지어는 특산물까지 곡물까지 징발해요. 이 노급은요. 그러니까 수조권뿐만 아니라 곡물과 부역까지 징발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경제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노급을 수조권만 받고 있다. 네, 원래는 수조권만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관례적으로 수조권뿐만 아니라 부역이나 곡물도 징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보통 통론이나 그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노급을 수조권뿐만 아니라 부역이나 곡물까지 다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통일 이후에 중대 전제왕권은 이들 귀족의 경제적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감행했는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687년에 지워야 되겠다. 자, 687년 신문왕이 갈리대에 관료들을 지급하고 689년에 노골 폐지하는 대신에 세류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도 기억을 해서요. 처음에는 687년에 관료존을 지급했고요. 2년 뒤에 노골 폐지했어. 그 순서가 관련된 그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 자, 여기에서 세조를 이제 차등 있게 지급했다. 네. 세조는 1년마다 지급하는 거죠. 네. 오늘날은 연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 개념으로 관료지는데 이 관료조는 뭐만 있냐면 수조권만 있는 거야. 네. 수조권만 뭐냐면 지급을 하는 거죠. 세금을 거둬줄 수 있는 그 권리만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노고 폐지와 관료조 및 세조의 지급은 중앙정부가 귀족들의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귀족들의 어떤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의미죠.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에 이제 귀족들 강령이 반발해서 757년에 경동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되고요. 그 다음에 간료전과 세조가 폐지됐다. 네, 그래서 간료전을 1년 단위 이렇게 주는 게 세조인데 이걸 폐지시킨 거야. 자, 이건 이제 신라 후기의 귀족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항락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경제적 기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경제적 기반으로 또 이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관료 노급 외에도 또 하나 플러스 된 게 장원 같은 거 있죠. 신라 말기에 보면 이 장원, 농장이라고 또 하죠. 농장들이 학대돼 나갔어요. 자, 한편 일반 백성들은 정전을 지급받았는데요. 대신에 이게 정적과 관련돼서 성도강 때 지급했다고 돼 있죠. 대신에 국가가 정정을 지급받고 대신에 국가에게 조를 바쳤다. 자,
성동왕 때 처음으로 백성들의 정전을 보여줬다는 기록은 이를 말해주는 것인데 경동왕 때 작성을 보이는 정창원 신라 장정에 보이는 연수유답전에 보면 연수유답전은 농민들이 호별로 경작하는 토지로서 바로 이 정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나 뭐 삼국시대 때도 백성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민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민전이. 자, 이 민전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민전이 연수유답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는 그 당시 이제 성도강 때 지급했던 정전호도 보고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정전과 연수유답전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관련된 기출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민전을 왕조차도 함부로 뺄 수 없어. 돈을 주고 적당하게 뭐냐면 매매를 해야 돼. 사와야 돼요. 예. 자,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의미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 연수유답전이란 말은 연이라는 건 자연어란 뜻이에요. 자연어에 수 줬다는 거죠. 뭘 줬어요? 자연어가 자연어에 분배했던 닭과 전이라는 뜻이죠. 요건 논이고 요건 밭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에서는 요 밭을 중국에서 논이나 밭이나 전자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답이라고 해서 여기 답자 있죠. 여기 답하고 표현해 그 논을 답이라고 하죠. 보통 이건 답자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글자예요. 예. 그래서 밭전자에다 거기 물숫자. 근데 아마 이 조선시대 때 수의전이 강화되니까 그런 글자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 연수유답전이 이렇게 주어졌다. 농가 밭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정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는 추인했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지급보다는 추인했다. 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죠. 지급설과 추인설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지급보다는 추인설을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요 2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주 26번. 자, 정전, 즉 장전의 연수 유답전 전을 국가에서 농민에게 급여한 전, 그러니까 답으로 보아 정전제 실시를 당의 군전제 모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연수 유답전 답은 국유지를 농민에 분급한 것이 아니라 총각 농민이 이전부터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법제로 추인했다는 점과 그 명적이 총각마다 매정의 평균에 있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부와 위에 군전제소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보다 설득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나눠줬으면 크기도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크기가 달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토지들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추인설 뒷받침할 근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들 정전과 연수유답은 국가에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왕토 사상에 따름으로 실제로 농민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경작했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해 조를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라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정전의 이름으로 경작하고 이를 조로 납부하는 자연농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전이 나왔고 이거는 민전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연수유답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요건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일반 백성들이. 일반 백성이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도 있고 귀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귀족도 왕의 입장 백성이니까. 자, 그다음 여기에서 또 용어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왕토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토사상인 건 뭐냐면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 왕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왕의 소유물이다. 이런 사상이 왕토사상인데 주의할 것은 이건 이념적인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상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념적으로 왕이 그 국가를 통치한다는 통치권을 해석해야 돼요. 통치권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토지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는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왕이
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어떤 이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뭐냐면 때에 따라서 공적 이익에 따라서는 토지를 국가가 환수했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지. 토지 소유권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라 장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과서 일단 16페이지 좀 보세요. 보충자료. 아, 16페이지가 아니라 18페이지 좀 보세요. 18페이지. 신라의 민정문서. 자, 신라 민정문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인증번호는 95번이에요. 95번. 세 번째 수강 인증번호 95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당시 총락의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다. 현재 남아있는 민정문서는 695년에 호송왕이 작성한 문서라는 설도 있음. 그러니까 민정문서는 695년 호송왕 4년에 이게 이제 815년에 작성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서원경 부근에 4개 총량을 조사한 일부분을 일본 도다이사 소쇼인에게 발견됐다. 이게 왜 발견됐냐면 이 민정문서는 이제 쓰고 나서 어느 기한이 되면 폐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이면줄 활용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일본에서 수출했어요. 일본 이면지를.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불경을 싸는 격포지도 이용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 불경 내용보다는 그 격포지에 있는 민정문서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됐는데, 자, 민정문서는 4개는 총략 이등과 소속 현, 그리고 각 총량의 둘레, 호구수, 마대수와 소해수, 토지의 종류의 면적,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수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뭘 조사했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요 기록된 내용 대상을 썼어. 조사 대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조사 대상 쓰는 거. 호구수, 말과 소해수, 토지 종류가 면적.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조사했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부역이나 세금을 징벌하기 위한 거죠. 필요한 거는 이제 조사한 거죠. 그래서 문서의 모든 자료가 총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통일신라 총납단의 조세가 부과되면 알 수 있다. 이때 총납은 행정총이죠. 자, 또한 3년마다 이제 작성했던 거 봐서 그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했던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이 또 뒤에도 있어요. 잠깐 볼게요. 지약사 55페이지. 자, 여기 보면 도다이사의 하원 경륜제의 격장에 이제 있죠. 아까쯤에 그 이면지를 바탕으로 격장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자, 3년마다 촌의 상황을 촌주가 정리해서 이제 보여준 문서고, 호수왕 때 작성했다는 설도 있고, 형동왕 때 작성한 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민정문서에는 어떤 현의 사회점촌, 사라지촌, 이름을 알 수 없는 촌, 서원경의 못모자촌 등 오늘날 충북 청주 부근의 4개 촌의 사정이 촌의 이름과 넓이, 가구, 인구, 음악, 토지, 수목 등을 기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 가구 수는 어떻게 상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있어요. 구성이 잘 된 거야. 이렇게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신라에서는 개별 가구의 1개, 3회를 여기 공연이라고 하였으며 각 촌에는 10개에서 15 공연이 있다. 이 공연당 인구는 8명에서 12명째인데 공연 구호등제도 나왔고 호등을 구호로 나왔죠. 신라는 이거를 촌락의 정수인 개연을 상상해서 특산물을 부과하는 기준을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공연, 개연 이런 말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뭐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는 뭐 마치 이렇게 딱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설이 좀 많거든요. 예, 보통 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뜻할 때 이제 연이라고 해요. 자연을. 자, 자연인데
이때 이제 공연이라는 것은 자연어를 그 뭐냐면 몇 개 묶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편호설이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냥 이제 편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호라고. 편호라는 것은 국가가 자연을 몇 개를 인위적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또 구동호제로 구분했어요. 이 공연을요. 예. 그래갖고 9개 그 등으로 구분을 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9개 호로 1등호부터 해서 9등호로 이렇게 편입 했고요. 그래서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상호에서 하호까지. 그러면 이게 구등호가 나와요. 구등호가. 예. 자, 그 다음에 개연으로 이제 또 묶었는데 개연은 뭐냐면 계산하기 편한 호로 바꾸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등급은 9등급이 9점이 되는 거고 2등급은 이제 8점이 되는 거고 3등은 7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등급 메토, 2등급 메토 해갖고 계산할 때 이 개연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하기 편함으로써 개연을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때 공연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의 1등호의 기준부터 2등, 3등 이렇게 기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들은 뭘 기준하고 있냐?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토지 결부도 중요하지만 성인 남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응에 따라서 1등호냐 적으면 9등호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예. 그래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주요 생산력의 지표였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호세보다는 그러니까 그 호세보다는 인세가 많다고 했죠. 인두세가.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총량의 인구는 어떻게 표시했는가 해갖고 그래서 각각의 총량의 연령도로 구성되는데 인구 조사를 해갖고 기준을 6등급으로 구분했어요. 6등급으로 노비는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기록돼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양인 남자들, 그러니까 15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남자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래서 각 총량의 지목별로 토지 교수를 했는데 이때 기준이 됐던 게 결부제죠. 결부제, 결부가 부도 기준 기록됐죠. 그래서 결부제는 신라가 사용했던 토지 기록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이때 결부제는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는 토지 생산량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절대 면적이야. 우리가 결부가 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후에 고려 중기 때 이후고 그 당시에 결부는 절대 면적을 의미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토지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비옥도가 하향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비슷하다 보니까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결부를 나눴다. 지목으로는 연수 유적단가 이게 이제 정전이죠. 간무전탑, 내시형답, 촌주의덕, 마전 등이 있다. 자, 연수 유적담은 백성의 토지고 마전은 삼배를 공납으로 수치하기 위한 설정된 토지고요. 나머지는 국가 직역과 관련된 토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내시형답, 뭐 간모전답 이렇게 있는데 내시형답이나 뭐 간모정답에서 내시형답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그때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료전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관료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축과 나무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민정문서에 기재된 촌민은 공영 단위도 수령한 영수 여적단을 경작하며 살았다. 국가는 촌별로 토지 교수를 상정하여 전주를 거두고 정남을 숫자로 토대로 요역과 군역을 징수했으며 개연의 수치에 따라 특산물을 부과했다. 그래서 전남의 숫자를 토대로 요역과 군역을 징수했고 개연의 수치 아까 치면 이제 개연은 계산된 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특산물을 부과했다. 요거 밑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남의 숫자에 따라서 요역과 군역 징수, 개연의 수치에 따라서 특산물 부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게 토지 결수에 따라서 상장의 전조를 거뒀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요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개별 지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토지세를 거둘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면 집단으로 이렇게 총각단위로 징수했어요. 자, 그래서 총각단위인데 이걸 어떻게 징수했냐? 총각단위로. 그러니까 이건 중세 시대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 이건 뭐 중국의 상고 시대도 비슷하고. 자, 요걸 이제 좀 설명할게요. 요건 이제 그 항토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촌에 한 토지가 있다고 봐요. 일개촌에. 그럼 여러 이제 목목의 촌이 있겠죠. 민전이 있겠죠. 일단 민전. 민전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로서 연수 유답전이에요. 예. 그리고 요에는 공유지가 있어. 마을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몇 개가 나눠요. 그래서 이제 간모답이 있고, 네. 간모답은 국가의 간청과 관련된 있죠. 국가의 간청의 유지비로 걷는 이제 세금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시정답이 있어요. 내시정답은 일종의 관료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권만 갖고 있죠.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전인데 마전은 아까 전에 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 토지죠. 그래서 보통 세금을 걸 때 고려시대나 이제 조선시대는 호당 세금을 걷잖아요. 호당. 예. 근데 이 호당 세금을 걷지 않아.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을 단위로 세금을 걷어요. 뭐 토지 결수해갖고 산정에서 정조를 걷거나 마을 단위로 정남의 수치를 해갖고 총액제를 시시에 걷거나 개헌을 수치해갖고 마을 단위 특산물 부과하거나 마을 단위로 이제 세금을 걷고 그에 따른 토지 결수, 정남의 숫자, 그 다음에 개헌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마을 단위로 해갖고 거둔 다음에 그걸 또 나눠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계산해갖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전조는 어떻게 갖다 바치냐? 예, 토지에서 생산된 물자는 어떻게 갖다 바치냐면 일단 민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100%는 누가 갖고 있냐면 당연히 농민들이 가지게 돼. 그럼 농민들은 어떤 식으로 세금 내냐면 자 예전에 고조나 조선시대 때는 요 민전에다 수조권이 설정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조권이 설정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설정되냐면 여기 공유지에다가 뭐냐면 수조권이 설정돼요. 여기가 수조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백성들은 민전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중세 농노처럼 공유지에 가갖고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지대죠? 어면 노동지대죠. 헌물지대나 그 다음에 뭐 하폐지대가 아니라 노동지대야. 그래서 공유지에 가갖고 간모담이나 내시정담이나 마전에 가갖고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가에 갖다 바치는 거야. 예, 국가에 바치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방식을 운영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촌주의답은 뭘까요? 촌주의답. 촌주의답은 촌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죠. 이건 민전에 속해요. 왜냐하면 촌주도 나라 입장일 땐 백성이잖아요. 이것도 민전에 속해. 네. 근데 이제 촌주는 세금에서 제외되죠. 왜냐하면 촌주의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면세 여기인데 촌주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전은 촌주의답은 촌주의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촌주는 일을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일을 안 해요. 공동경자에 가갖고 이제 노동지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직역을 담당할 만큼 이래서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요 노동지대를 갖다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다른 거다. 호별당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을 집단별로 이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전조도 이렇게 공유지에 갖다 바치고 전남의 숫자도 마을 전체로 계산해갖고 집단별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마을 집단별 다 계산해서 개헌에 수출해갖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이제 집단별로 음락 단위로 이게 갖다 바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신라 장정문서. 자, 신라 장정에 있는 연수 유도 외에도 간모답이나 내신형답, 촌주 위답 같은 명칭이 나오고 간모답의 그 소추는 국가에서 관유지이고 내신형답은
내시형이나 관리에게 준 관료전이고 촌주의답은 촌주가 할당된 토지였는데 이들 토지는 모두 촌민에 의해서 경작되었다. 그러니까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 유답을 경제할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이들 토지를 공동 경작을 해서 일종의 요역 인셈이다. 그러니까 노동지대라고 이제 표현했죠, 제가. 그래서 그 토지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민전에 이런 간모답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시응답, 마전 같은 그 공유지에서 이제 일을 하는 대가로 이제 세금을 대신한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농민들은 자연농민의 독립적 연수유답을 소유 경작하는 한편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 노동을 통해 경작하는 정통적 유지에 비해서 요역을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장정의 서원경의 부분에 4개 자연촌의 대장이 있는데 여기에선 결부제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결부제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조선시대 때 결부제는 달라요. 생산력이 입각한. 이외에도 호수, 인구수, 음화수, 그리고 홍나무, 잡나무, 호두나무 수까지 기록되어 특히 3년마다 경동상에 쓰여 있고 정부가 농민들 조세 요역을 부과하는데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조사 대상과 관련돼서 기출문이 나왔어요. 뭘 조사하냐? 민정문 호수나 인구수, 음화수, 뭐 뽕나무 이런 것도 쭉 적으시면 돼요. 그를 통해서 농민들의 조세나 요역 부과의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그래서 호는 인정의 다수에 따라서 상상호와 하하호로 나누고 이때 인정은 성인 남자의 다수에 따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연이라고 하죠. 공연. 공연을 나누는 설이 편호설과 자연호설이 있는데 되게 편호설이 주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연을 두세 개로 나눠가 묶어가지고 편호를 나눴다. 그래서 이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눴다. 자,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 구분하여 파악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인구조사에서 남자와 여자를 해갖고 6등급으로 구분했죠. 예. 자모 상세한 내용까지 있으면 여기에 나타난 신라국의 총량의 모습은 영세화되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규모가 작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일단 이때 4개초는 호구 43명의 총 인구 442명과 가운데 이 가운데 노비가 25명이 포함되어 있고 소 35두 말 61두 뽕나무 4,249 중 재산 소유 이런 것들 결과되고 외울 필요 없고 다만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라와 관련된 신라의 사회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서 이제 보냐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신라의 그 사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통일신라 사회 경제 부분이 있는데 발의 내용도 좀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 하여튼. 자, 먼저 이제 볼게 16페이지. 네, 볼게 16페이지. 네, 천재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통일 후 신라는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 경제력이 크게 증가됐고 이들 바탕으로 100년간의 번영을 이뤘다. 특히 진골귀족들은 시급과 노급을 통해 각종 경제 특권을 누렸다. 이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생활하며 당이나 아라비아에 수입된 양탕자, 유리그릇 등 희귀한 사치품을 사용했다. 반면 육특분 출신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 활발하게 진출했지만 신분상의 제하고 중앙 고위 관직이나 지방 장관에 오를 수 없었다. 한편 이제 신문왕 때는 관료들을 지급하고 노골 폐지하여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했으며 성도강 때는 백성들의 정정을 지급했고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경동할 때 다시 노골이 부활되고 백성들에게 줬던 정정이 유물무실해졌다. 요게 이제 통문에 없는 내용이네요. 백성들이 줬던 정정이 유명무실해졌다. 경도강 때. 생산의 주축을 이뤘던 농민은 자신만의 토지의 경제의 조세 부담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했다. 차경도 했다는 거죠. 차경도 했다. 전세를 내는 공물 위에도 삼배나 각실류 등 각종 공물을 부담했으며 부역에 자주 동원되어 농사일을 지장이 많았다. 당시 이제 농민들의 그 생활상은 민정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향이나 부국에 사는 농민 사람들은 많은 곡물을 부담 안고 있어 노비보다 더 형편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향 부국을 양인설보다는 천인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양인설이 다수인데 일단은 교과서나 통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인설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양인설 입장에서 보면 향과 부국은 좀 이제 군과 현을 설치할 때 작은 단위의 지역 단위를 그 향과 부국을 설치했다 그런 설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이 천인설 입각에서는 하여튼 좀 항복한 사람들 전쟁에 패배한 항복한 사람들 집단적으로 모아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농업과 수공업 생산이 향상되는 상업활동 협의가 있고 7세기 말 때 경주 외에도 경주의 동시 외에도 서시나 동시밖에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서시와 남시가 생겼으며 이들 간장하는 간청도 마련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시 서시 남시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료 기록 삼국사기에 동시전은 지중왕 때 이렇게 있고 서시전은 호소왕 때 남시전은 호소왕 때 이렇게 있고 관리도 뒀다는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귀족생활 관련된 교과 사료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금입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좀 기아를 덮고 금을 입혀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입태라고 했어요. 요거 가로치면서 문제 내올 수 있겠죠. 예, 이거 금입태, 금을 입힌 집.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금성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비슷한데, 예. 자, 성국 통일을 위해 신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각 가오나 촌락의 경제상을 조사한 다음에 경제적 고조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노동력을 증반하고 세금액도 생산량 10분의 1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노급제를 폐지하고 귀족이나 관료의 수탈을 제한하여 관료들 백성들의 정적을 지급했다. 자, 경제가 발달에 따라 수도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소경과 주의 소재지도 도시도 발달했다. 대무역을 활발해져 당가 1번뿐만 아니라 2, 3, 4인까지 왕래했고 당에 진출한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인 신라방을 만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라방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가 해상무역도 했어요. 장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다 보시면 그 발해 대무역이 있는데 아까처럼 발해가 큰 길 5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란도, 영주도, 조궁도, 신라도, 일본도야. 그래서 신라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본과 교류해서 일본도를 많이 동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그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길은 영주도하고 이 조공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라 등 그 발해 등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등주에 발해관과 신라관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 장보가 적상 복파원을 뒀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신라인들이 이 지역들 상동성 일대와 이 해안가 있죠. 이 해안가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그 각 도시마다 신라방이라는 자치구역을 뜨는 거예요. 보통 당나라는 이제 방리제를 운영했다고 해요. 도시에서. 그래서 방마다 있잖아요. 도시에 각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라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방은 신라인들의 자치 지역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나 아직까지는 시위법이 발달하지 않아 같은 땅을 매년 경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연작 상경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연작 상경이 가능한 거는 고려 때 이후에 고려 후기 때부터요. 게다가 귀족들이 경제적 특권을 보유하고 농민들이 수탈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농민이 많았다. 향과 부국이라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보다 더 많은 공을 부담해 힘든 생활을 했다. 여기도 천인설 따르고 있고요. 자, 그냥 발해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좀 뒤에 좀 얘기할 테니까 여기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놓쳤던 게 뭐냐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장보고.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4년 기출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관련돼서 장보고가 신무 그 신무왕의 왕의 즉위 과정에 큰 도움을 준 거 있죠. 그게 나왔죠. 신무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 사료들 좀 볼게요. 청해진은 흥덕왕 3년에 세워졌어요. 흥덕왕 때.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문을.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장보고가 당나라에 활동하고 있다가 귀국해서
왕을 아련하고 졸병 1만 명을 이끌고 청해진에 완도에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청해진에서 이제 뭐냐면 장국의 관련된 그 기지를 건설했다. 청해진에서 그러니까 완도에서 청해진을 건설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장보고 활약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장보가 당나라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무령군 소장이 되고 그 퇴직하고 나서 또 신라와 당가 일본과 연결하면서 해상무역을 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뭐냐면 입당 국법 순례행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일본 승려 애닝이 쓴 건데 요 기록의 입당 국법 순례행기에 그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입당 국법 순례행기는 일본 승려 애닝이 당에 유역하여 9년간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는 풍량을 만나 포에 상동의 적산 법화원에 머물렀습니다. 적산 법화원 외워두셔야겠죠? 예, 신라 사찰이에요. 여기는 장보가 만든. 그래서 장보고의 성단에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특히 책 이권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언급돼 있어 장보고와 한약과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당나라에서 장보고와 한약과 업적은 이 입당 국법 순례행기에서 볼 수 있죠. 이 책에서 삼국사에 달리 장보고의 날은 841년경에 일어났다고 기록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보면 장보고의 날이 있는데 문성한 8년 846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성이라든지 입당 고법 순례행기는 그 전에 일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군복이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을 품고 반란일으켰다고 되는데 이때 이제 장보고가 친모왕을 즉위하는 과정에 약속을 받았죠. 나중에 왕이 되면 그 아들들 또는 자기가 그 딸을 결혼하겠다. 그 장복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신라 귀족들이 반발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보 같은 이제 그 지방 세력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자기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염장을 파견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실제로 이제 여기 장보고는 아니라 했지만 장보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역사서를 서술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장보고의 죽음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죽었다는 것보다는 장보고가 너무 위협 세력이 커지니까 그걸 견제하는 차원의 진국이족들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평가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 또 비상교육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인들은 중국의 상동반도에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그래서 당시 해상 무역은 해적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통 우리가 해적이라고 하면 일본의 왜군만 생각했는데 이때 해적들은 신라 해적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 기록에 보면 이 신라 해적들이 스시마 섬도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하여튼 당으로 건너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했던 장보고는 828년 신라에 귀국하여 흥덕왕에게 해적 소탕을 위해서 청해진 설치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흥덕왕은 장보고의 요청을 받아서 대사의 직함과 함께 1만 명을 주어 마침내 청해진을 설치했다. 청해진의 위치가 오늘날 완도에 있죠. 완도. 그래서 딱 완도가 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지정학적 상당히 중요한 위치야. 딱 보면 당나라도 연결돼 있고요. 남해안로 일본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당과 일본과 신라 간의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요 지역이 예전부터 그 나주 그 지역을 끼고 있었죠. 나주 지역이나 이런 그 지역이 도자기 생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자기 생산 지역 때 도자기를 갖다 팔 수도 있어. 갖다 만들지.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요충지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청해진이 부각됐던 이유도 이런 이유죠. 그래서 청해진에서 있으면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해적만 소탕한 게 아니죠. 부군에 이제 소탕하고 안정화시켜서 당나라와 일본과 신라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 활동을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당나라 무역에서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서 중국의 적산표와 초주, 연수 등지에 연결해 교육사였다는 파견해서 경당 매물사 같은 것들 파견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해역사를 파견했어. 그래갖고
그 하카다에 보면 큐슈의 하카다에 무역소를 설치해갖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요 뒤에 이제 내용이 이건데 볼게요.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후에 동지중해 일대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는 당해 뭘 파견했죠?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경당 매물사를 함께 교육사를 보냈으며 일본에는 해역사를 이제 함께 상선을 보내서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인들이 당해 가져온 서양의 물품들 신라에 일본에 전하고 그 당시 인기 있던 월주의 찻잔 제작법을 배워 청해진에서 직접 생산했다. 그래서 요 청해진과 그 주변 나주 일대에 도자기 생산지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입단과 기국의 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탕원했던 일본인 승려 애니의 서신을 통해 입단 고법 순례 행기에 나와 있죠. 일본과 당해 있는 해상 교통로에서 장보고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했다. 그래서 장보고는 강력한 군사력과 무역을 통해 축적된 부를 토대로 신라 최고의 지방 세력으로 자리지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연결망을 지배하는 해상왕이 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장보고가 만들었던 적사 법화원이 있어요. 예, 여기 이름 명확히 정확히 기억하고 일본 승려 애니 머물렀다고 했죠. 그래서 적산 법화원 위치가 여기 있죠.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상동성에 있죠. 신라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장보고 해상 왕국이 몰락하다 해서 장보고가 이제 중앙 정치에 개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게 돼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836년 신라 왕위 계승에 패배한 김우징이 장보고에 위지하는데 이 김우징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신무왕이 돼요. 신무왕. 그때 이제 김양도 같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김우징과 같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실권자가 되는데, 자, 그래서 장보고는 진골 귀족들의 정치 분쟁에 관여했다. 그래서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민해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이 신문왕에 즉위했다. 자, 여기 보면 그는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민해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문왕에 즉위시켰다는데, 자, 이때 민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앞에 있었던 왕을 쳐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 이제 김우징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장보가 군대를 빌려줘요. 그래서 그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 김우징이 이제 왕이가 돼요. 신문왕이 되는 거죠. 자, 이후 자신의 땅을 문성왕 신문왕의 딸이죠. 혼인시키고자 했으나 중앙귀족의 반대로 실패했고, 자, 이와 같은 장보고의 세력 확대의 위험을 느낀 중앙귀족들은 마침내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를 암살했다. 그래서 여기에선 반란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중앙귀족들이 장보고의 세력 확대의 위험을 느껴서 염장을 보내서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염장은 장보고 예전에 부하였는데 술을 먹다가 이제 뭐냐면 염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장보고 취한 다음에 칼을 빼서 죽여버렸죠. 목을 잘라가지고. 예.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염장을 보냈던 사람을 이제 그 당시 실권자였던 김양으로 보고 있어요. 김양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회가 그만큼 폐쇄적이었다는 거예요. 장보고처럼 친신라적인 인물들을 좀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이 지방 세력이다 해갖고 이제 또 뭐냐면 좀 천대 해상 미천원 출신을 갖고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지방 세력들 어차피 귀족의 신라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한자를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남할 여축 때는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노마처럼 좀 약간 포용적이어야 되는데 좀 안 됐어. 귀족사 신라의 어떤 배타성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제 귀족들 그 호족세력의 등장과 또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통일신라 문화. 예. 원래는 일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고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할게요. 월요일 날 5시 반부터 해서 할게요. 그래서 한 세 타임 좀 진행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제가 강의를 또 할 거예요. 4월 달에 뭐 두세 타임 해서 보강을 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뭐 6월 초에 한국사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